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현업무로 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무에서 이제 지휘자 분들의 종류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속이실 수도 있고 객원이시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종류는 어떻게 좀 구분이 되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프로페셔널 지휘자라고 봤을 때 또 소속 뭐 시립교향악단이나 뭐 어떤 전문 단체에 속해 있는 지휘자들은 뭐 상임 지휘자 뭐 그렇게 있는데, 상임 지휘자는 말 그대로 뭐 전임해서 하는 거고요. 그 객원 지휘자는 또 스페셜하게 뭐 이 공연은 또 이분을 초대해서 같이 오케스트라랑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수석 객원 지휘자들은 또 여러 명의 지휘자가 있지만 그 객원들 중에서 좀 어떤 말 그대로 수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휘자가 있고, 교향악단이나 이런 곳에 소속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따로 객원으로만 활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험을 통해서 계속 좋은 관계를 맺다가 또 뭐 거기서 자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30살 초중반에 그때는 이제 객원으로 연주들이 그래도 감사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든 데가 있어요. 제가 투자를 해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 감독 겸 지휘자 뭐 대표 다 제가 하죠. 그래서 객원으로 갔을 때는 원하는 걸 제가 지휘를 해야 되지만 제가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항상 공연에 올라오는 모습만 완성된 모습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평상시에 이제 업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지휘봉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이제 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육들을 연습을 좀 하고, 이제 결국에는 악보를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요 악보 같은 경우에는 음표하고 코드랑 마디만 있어서 이제 하는데, 오케스트라는 교향 악단이잖아요. 거기 모든 악기의 악보가 한 권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계속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뭐 여기 이렇게 그냥 딱 눈으로 보시면 아실 텐데 이렇게 여기를 다 봐야 되니까 악보를 플루트 둘, 오보 둘, 클라리넷 둘, 바순, 뭐 콘트라파고, 혼, 1, 2, 3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보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파트씩도 보고 두 파트씩도 보고 이제 그룹으로도 보고, 이게 원래 악보는 이렇게 큰데 그 미니어처라고 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악보가 커서 못 갖고 다니니까 이렇게 포켓용으로 있어요. 뭐 여행 가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냥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뭐 카페 들어가서 이거 한번 쓱 보고 나면 뭐 3-4시간 지나 있으니까. 와, 그럼 그 곡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외우고 거기 계시겠대요? 뭐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외우는 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명훈 선생님이나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이 보면대가 없고 악보가 없다는 거는 그 자체로 저는 존경을 하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못 외우는. 악기마다 다 써 있는 게 너무. 그러게요. 예를 들면 말로 같은 경우는 합창단만 뭐 1000명이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오케스트라가 100명이 넘으면 그 일일이 모든 악보를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하지만 오페라 지휘는 이제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언어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이태리어, 독일어, 뭐 불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 악보를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원래 원곡을 그대로 내시는 게 아니라 지휘자님만의 그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요런 것들을 쭉 보신 다음에 난 이 곡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어떻게 보면 설계 같은 거를 하시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작곡가여야 돼요, 지휘자는. 그러니까 제2의 작곡가라고 하는데, 작곡가가 쓴 곡을 실제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작곡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뭐 음악적인 작곡법이나 또 인생에. 예를 들면 베토벤이 좀 어렸을 때 곡을 쓴 건지 좀 연륜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틀려서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는 않고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지휘자의 해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잡지 인터뷰할 때 그 제가 만약에 죽어서 뭐 천국에 갔을 때 베토벤을 만났는데 예를 들면 손성돈 지휘자 그때 뭐 35살 때 어디서 공연했던 운명 교향곡을 참 내가 보기 좋았다. 내가 원하는 해석이랑 비슷했다. 뭐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맞다. 본인이 해석한 거 진짜 원작자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곡이라면 와. 그러면 요렇게 해서 따로 해석을 하신 거를 이제 단원분들과 공유를 하시는 거겠네요. 호흡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일정이나 업무는 어떻게? 제가 뭐 서울 그때 파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야외에서 하는 공연들이 흔치 않은데 그때 뭐 개막 공연이어서 서울시랑 같이 할 때 뭐 폴포츠나 뭐 김순영 선생님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연습을 막 몇 달 한 줄 알아요. 아닌가요? 예, 연습 그때 단 한 달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제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저도 이제 객원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휘자들만 하다가 끝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지적하는 줄 아는데 지적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잘하는 오케스트라를 더 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기 전에 제가 원하는 부분은 이런 거고요. 뭐 요 정도만 하고 한번 처음부터 쭉 가시죠. 이렇게 해도 되는 정도예요. 저는 완전 처음부터 모여서 뭐 우리 아침 몇 시부터 뭐 몇 시까지 무조건 모여. 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막 토막토막 내가지고 맞아요. 막 연습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제 비법인데 우리도 뭐 학교 선생님이나 누가 스피치 할 때 종 쳤는데 계속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네. 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일찍 끝내요, 연습을. 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배려로 쉬는 시간은 조금 많게 하고 그리고 제가 연습 때는 제가 박수를 쳐요. 너무 좋으면. 그 단원들이 처음에 웃어요. 제가 지휘하다가 나이스. 진짜 좋은데? 이렇게 해요. 그럼 입모양으로 느껴요, 그거를. 그 뒤에 뭐 높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에. 뭐 대표님 제가 봤을 때 너무 훌륭하고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연습 좀 한 30분만 일찍 끝내도 될까요? 그때 이제 단원들이 미소가. 네, 저의 노하우입니다. 이게 약간 퍼포먼스네요. 근데 진짜로 그 정도로 효율적으로 됐으니까 연습이. 네. 워낙 베테랑 프로님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딱 모여서 처음부터 지휘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할 때 그렇게 할 그쵸. 것 같아요. 네. 왠지. 그럼 그 수많은 악기 중에 하나가 탁 튀면은 느껴지시나요? 느껴지는데 그게 다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악보를 씨름을 오래 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틀릴 만한 부분들을 좀 먼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게 연륜인데 틀렸을 때 이분이 좀 역량이 떨어져서 틀리는 경우가 있고 잘하는데 그냥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지휘자가 프로들은 얘기를 해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뭐 다음엔 잘할게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씩 웃고 넘어가면 그 사람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 알아, 나도 잠깐 실수했어. 왜냐면 그렇게 베풀어야지 저도 한번 실수했을 때 나도 한번 실수했어. 그러니까 그 60살 전까지는 영 컨덕터라고 써 있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전에는 지휘를 논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청소년기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 대가처럼 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배우는 거죠. 네, 배우면서. 따로 이게 일반 직업과 다르게 딱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거나 뭐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시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을 또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중요하겠어요. 제가 연기자 어떤 분의 그 인터뷰를 보고 느꼈는데 연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극이 끝나면 이제 그거를 싹 버리고 다음 거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날 곡이 안 헤어지고 봤더니 너무 많은 온갖 욕심들이 다 막 베토벤도 있고 모차르트 막 브람스 막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선생님이 예전에 너 그렇게 공부하면 지친다고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려놓고서 좀 뭐 큰 여행은 아니지만 여행도 좀 하고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 거. 맞아요. 기존에 했던 걸 좀 버리고 나서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그 따로 사실 운동을 진짜 많이 하셨죠. 운동 저는 자신 있죠.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몸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키도 엄청 크시고. 맞아요. 사실 지휘자분께서 서가지고 계속 동작을 하시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는 진짜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몸이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로, 에너지가 없어서 이게 무대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 대기실 가서 혼자서 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쓰러져서 있고
관리는 별도로 하시나요? 저는 이제 운동은 안 빼놓고 하고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하고 계속 운동해요. 근데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이 혹시 그 얘기하려고 했지? 뭐 편하게. 사실은 좀 많이들 궁금하실 수도 네. 있고 이 보통 수익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뭐 공연당인지 곡당인지. 지휘자는 그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받는 거고요. 그 이제 그 포지션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향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네. 상임 지휘자라면 급여 형식으로 받지는 않나요? 급여로 받죠. 속해 급여로. 있으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대신에 뭐 한 달에 이런 공연이 한두 번은 꼭 있어야 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 이후에 공연은 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공연료를 지불하고 이런 구조도 있고. 네. 저는 이런 얘기가 솔직하게 좋아요. 저도 강연하면 오히려 초중고생들이 진짜 정확해요. 지휘자님, 지휘자님 돈 많이 버세요? 네, 좋은 질문 했다고. 저는 얘기해요. 네,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너가 무엇을 생각하는 그 이상이야. 왜냐면 이게 지휘자들은 하고 나면 그 은행 이자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바뀌는 걸 느끼고 똑같은 곡인데 이게 느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직업 지휘자의 세계에서는 또 이렇게 뭐 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나 세계적인 지휘자야, 내가 뭐 A급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저희를 초청한 쪽에서 합당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올라갈수록 저도 이제 그런 줄 아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곡을 해석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해석을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럼 누군가가 와서 그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저작권료 같이 바꾸서 알려주시거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인생이 있어서 좀 우아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책임져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집요한가? 아니 편하게.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그냥 항상 그냥 공연으로 끝나진 않고 이게 음원으로 네.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음악 감독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휘자는 그 행위 연주를 한 걸로 끝이 나요, 보통. 근데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죠. 뭐 카라얀이나 네. 대가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KBS에서 틀어준다. 감사하죠. 일단. 뭐 이게 아니라 아직은 근데 이제 지휘자들이 어떤 뭐 경제적인 거나 그런 거에 예민하기보다 더 지휘하고 싶고 공연을 선보이고 싶은 그런 게 커요.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약간 초중고 수준의 질문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네. 지휘자를 꿈꾸고 있거나 좀 네. 존경하거나 이런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사실 이런 네. 질문을 좀 무리한지 알지만 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지휘를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지휘자로서 성공할 수 있거나 좀 이름을 알리고 활동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들기는 했어요. 수천 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감히 세보진 않았지만 이게 거의 많지 않아요. 네. 지휘자의 세계는. 하지만 어떤 분야든 뭐 내가 뭐 큰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프로페셔널 교향악단이 아니고 또 좀 사이드에서 또 다른 또 분야의 오케스트라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교사로서의 지휘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이제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가지고 계신 지식이나 이런 재능들을 좀 살려서 네. 다른 음악 관련된 다른 직업 쪽으로 이렇게 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창 지휘를 전공을 한 사람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뭐 초등학교나 뭐 청소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휘자들도 저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했었고 했거든요. 교향악단이든 음악단체도 또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고 메이저급의 막 교향악단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네. 네. 뭐 일반 학교에도 그런 네, 게 있죠. 많고
우리 아니면 뭐 다른 단체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사실 지휘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유명해지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클래식이라는 음악, 네. 오케스트라를 좀 즐길 수 있어야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클래식이나 오케스트라를 즐길 수 있는 뭐 방법.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지만 그 뭐 재즈나 팝이나 이게 다양한 음악들을 크로스오버하는 지휘자로서의 꿈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지금 와서 계속 운명교향곡하고 사람들한테 뭐 소통하는 그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뭐 광장 공연이나 이렇게 인천공항 한 것처럼 네. 그리고 페스티벌들로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오는 공연을 그거를 만드는 꿈이 있어요. 그거를 때로는 그냥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아이랑 와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저녁 먹으면서 네 유럽에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니 몇십만 원씩 하고 무슨 정말 비싼 티켓을 내고 갈 때는 뭔가 격식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초등학교 몇 학년 이하는 또 출입을 못 해요. 네, 애 울면은 뭐 안 되고 떠들고 시끄러우면 예. 안 되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아니 뭐 소리도 질러도 되고 그냥 편하게 한 번씩 와야지. 그걸 꿈꿔요 저는. 네. 너무 어렵게 나가지 말고 그냥 진짜 편하게 그냥 즐기셔도 맞아요. 되는 건데 뭔가 뭔가 그 묵직함이 있었어. 맞아요. 그럼 음악을 완전 정통으로 딱 배우지 않은 사람도 네. 나중에 뭔가 그냥 나만의 그냥 음악적인 감성이나 느낌으로 지휘를 나중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도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런 다른 장르, 뭐 재즈나 뭐 락이나 이런 것들은 좀 후천적으로도 좋아하고 하면 되는데 지휘 분야는 조금 네, 그 나이에 맞는 집중해서 하는 클래식이나 뭐 이런 공부들을 좀 해야 돼요. 약간 음악이나 이런 거에 좀 생각이 있던 약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께서 갑자기 그냥 난 지금부터라도 배워볼래, 배워서 해볼래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가능하실 수도 저는 있을까요? 그런 분들 실제로 봤는데 대학원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는 아니었고 이제 합창단 그러니까 워낙 본인이 합창을 좋아하고 뭐 성악을 좋아해서 뭐 교회 지휘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합창단 지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목적이 분명해요. 이제 자기 삶에 지휘자를 통해 지휘자라는 직업으로 이제 음악을 함께 해야지 그런 거기 때문에 가능했고 전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세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저는 뭐 세계적인 지휘자도 좋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를 했고 제 꿈이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좀 지휘자 겸 음악 감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래식을 기본으로 오케스트라 기본으로 이제 다양한 뭐 재즈나 뭐 팝이나 뮤지컬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는 오케스트라의 어떤 감독 겸 지휘자로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또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의 지금 총감독으로 지금 올해부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인데 지금 그래서 거기서 교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베트남에서 먼저 시작을 한국과 베트남에서 먼저 좀 인정을 받고 싶어요. 지휘자님 때문에 네. 더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좋아요. 작은 걸음이지만 네. 지휘자를 지금 꿈꾸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휘자가 뭐 손만 흔드는 직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석이나 또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휘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정확한 포지션 뭐 악기든 작곡이든 뭐 노래든 어떤 한 분야의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이 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휘 공부를 이제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학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지휘 전공을 졸업했다고 해서 다 지휘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격을 일정한 걸 택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험을 할 수 있을까를 볼 때 이제 어떤 좀 자존심과 좀 나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좀 강해서 어떤 큰 것만을 보는 사람의 인생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라도 기회가 오면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느낀 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음악적인 부분으로 좀 비유를 드리자면은 지휘자님께서는 뭔가 아직 써가고 있는 악보와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지우시기도 많이 지우시기도 하고 그 수많은 전개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악보를 쓰시는 우리 네. 지휘자님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진짜 너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 잔이긴 하지만 우리 컨셉에 맞게끔 한 잔 합시다.